나홍기 감독의 호프는 예상치 못한 영화 형식을 선보입니다. 영화는 비무장지대 인근 마을인 호프항에 나타난 외계 생물체와 마을 사람들이 대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배경이 되는 서사 자체를 대부분 생략한 가운데 오로지 액션만으로 영화를 이끌어 갑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경찰은 폐허가 된 마을을 끝없이 질주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오로지 쫓고 쫓기는 액션이 영화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액션만으로 구성된 영화에서 관객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한 편의 영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하비 사막을 질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코알스키란 인물로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자 전직 경찰이며 레이싱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코알스키는 자동차 배달 일을 하는 중이죠. 모하비 사막을 질주하기 전 막 자동차 배달을 마친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각성제와 마약까지 먹으며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흰색 다치 챌린저를 배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차량 배달은 곧바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의 제재를 받지만 코알스키는 이를 무시하고 엑셀을 힘껏 밟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운전자와 경주를 벌이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지만 코알스키는 결코 운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영화의 결말에 이르렀을 때 코알스키의 눈에 보인 것은 저 소실점 너머에 있을 그 무엇입니다. 영화 베니싱 포인트는 카체이스 영화의 전설 가운데 한 편입니다. 베니싱 포인트는 첫 공개 당시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유럽에서 찬사를 받으며 또 하나의 전설적인 영화인 프렌치 커넥션과 함께 더블 피처로 재개봉한 이후 관객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베니싱 포인트는 이후 숱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찬사를 바친 인물에는 베니싱 포인트와 같은 해에 무시무시한 차량 추격전을 벌이는 영화 대결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고 베니싱 포인트에서 큰 영감을 얻어 카체이스가 중심인 영화 베이비 드라이브를 만든 에드가 라이트가 있으며 쿠엔틴 타란티노는 더블 피처 영화 데스 프루프에서 베니싱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할 뿐더러 커트러셀을 추적하는 차량 번호는 베니싱 포인트에서 코알스키가 모는 자동차와 차량 번호가 같기도 합니다. 베니싱 포인트에는 몇몇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지만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다치 챌린저를 물고 한없이 질주하는 코알스키의 액션입니다. 영화는 그야말로 자동차 질주로 시작해 아주 인상적인 마지막 질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를 본 다음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 루이즈를 본다면 델마 루이즈의 주요 장면에 베니싱 포인트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액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넓게 말하자면 영화의 역사는 액션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미에르 행자가 열차의 도착을 공개했을 때 그것은 충격과 동시에 액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움직임을 다루는 예술입니다. 카메라에 담겨 초당 24프레임이 돌아가는 필름이 대상의 움직임을 반사하는 빛을 담고 필름이 담아낸 이 역동적인 빛의 물결은 영사기에서 쏟아내는 또 다른 빛을 통해 필름에 담아낸 과거를 현재라는 스크린에 고정시킨 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처럼 영화는 기본적으로 액션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은 서사를 원합니다. 리미에르 행자가 단순한 움직임을 촬영한 열차의 도착 이전에 알프레드 클라크가 만든 스코틀랜드 왕비 메리의 체형은 영화가 등장한 그 순간부터 이미 서사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관객은 이런 서사가 진행되는 순간들 사이에 말초적 흥분을 자극하는 역동적인 순간들이 삽입될 때 이를 액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가 되는 요소는 서사이고 액션은 전체 서사 속에서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부수적 요소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극단적인 경우 오로지 액션만으로 이루어진 영화는 영화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도 생깁니다. 그런데 2015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한 이후 액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액션은 그야말로 영화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명확할 뿐더러 잘 요약된 서사를 두고 영화 전체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하고 낡은 느낌 그대로인 아날로그 액션으로 영화를 채운 작품입니다. 영화는 광활한 황무지를 미친듯이 질주하는 거친 차량들과 그 사이에서 맨몸으로 뛰고 구르는 인간을 담아냅니다. 그리하여 그 거칠고 살아 숨쉬는 액션을 보는 순간 영화사의 시작과 함께 숱한 영화의 뼈대를 만든 액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화의 역사에서 액션 그 자체가 영화의 중심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재즈 싱어가 등장하기 이전 모든 영화는 액션을 통해 서사를 설명했으며 그 가운데 꼭 알릴 만한 요소만 텍스트 카드인 인터타이틀로 영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성 영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동작과 사물의 충돌인 액션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사운드는 영화를 상영하는 현장에서 큐시트로 알려주는 곡을 연주하거나 즉흥 연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초창기 영화에 담긴 건 순수한 액션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총체적인 액션을 통해 서사를 전개한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은 버스터 키튼입니다. 그는 7번의 기회에서 영화 후반을 그야말로 매드맥스를 인간의 육체만으로 만들어낸 듯한 장면으로 채워 나갑니다. 당일 저녁 7시까지만 결혼하면 700만 달러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키튼은 문자를 찾는 광고를 냅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찾아든 수많은 여인이 모여듭니다. 그러고는 광고가 그저 장난이었다는 목사의 말에 분노한 여인들이 키튼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키튼은 이 영화에서 인간 신체를 사용한 질주를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영화는 그야말로 인간 육체가 창조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뛰고 구르고 뛰어넘는 버스터 키튼의 액션은 그저 흥미로운 오락을 넘어 앞서 진행한 서사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진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7번의 기회는 이 액션 시퀀스를 위해 사소한 서사를 쌓아 올립니다. 그와 함께 액션을 통해 소소한 서사를 진짜 위기로 증폭시킬 뿐더러 결말의 해피엔딩을 훨씬 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7번의 기회에서 진정한 서사는 바로 이 후반부 액션 시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서 초기에 이처럼 액션 그 자체가 서사를 이끄는 영화는 버스터 키튼의 영화만이 아닙니다. 유성 영화가 등장한 이후 타란티노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액션 영화 감독이라고 언급했던 윌리엄 위트니가 편집을 맡고 총 15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1937년 시리얼 영화 딕 트레이시는 매 에피소드마다 액션을 위한 짧은 서사를 만들고 이를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액션을 영화의 중심에 둡니다. 그렇게 만든 딕 트레이시의 액션 장면은 훗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승전에서 오마주하기도 합니다. 딕 트레이시를 편집한 윌리엄 위트니는 다음 해에 딕 트레이시를 트레이싱하다시피 만든 시리얼 영화 파이팅 데블 독스에서 액션을 더욱 확장합니다. 이러한 영화에선 영화의 전체 구조를 짜는 서사는 극도로 압축해 관객이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구성하는 반면 영화의 액션은 영화 속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서사를 더 확장해 상상할 수 있도록 보다 과격하고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영화들에서 액션은 단순히 서사를 뒷받침하는 보조 도구가 아닌 서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액션을 중심에 두는 영화는 직후에 해리 하우젠의 스톱모션 영화들로 변화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로지 해리 하우젠의 스톱모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만든 지구에서 2천만 마일이나 해리 하우젠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아르고 황금 대탐험 같은 영화들이 이를 대변하는 작품들이죠. 그러나 윌리엄 위트니를 이어 진정 액션을 영화의 중심에 두는 작품은 70년대에 등장합니다. 이들 영화는 1968년작인 블리트의 흥행에 힘입어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낸 카체이스 영화들입니다. 타란티노는 데스 프루프에서 커트 러셀의 입을 통해 베니싱 포인트와 함께 슈퍼마켓 강탈 이후 경찰에 쫓기는 인물들을 다루는 메리아 레리나, 불법 화물을 운송하는 범죄 집단과 대결하는 트럭 운전사를 다룬 하이웨이 인생처럼 질주하는 자동차가 중심인 명작들을 언급합니다. 이들 영화가 등장하던 시기는 카체이스 영화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프렌치 커넥션과 함께 마이클 베이가 만든 더 록에서 보여주는 카체이스의 원형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 세븐업 수사대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킬빌의 데이비드 캐러딘이 주연을 맡아 미국에서 실제로 개최된 불법적인 대륙횡단 로드 레이스를 모델로 만든 영화인 오리지널 캐논볼과 정신나간 자동차 경주를 보여주는 죽음의 경주 같은 영화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영화 후반 40분을 오직 카체이스로만 채우며 100여 대에 이르는 자동차를 박살내는 저예산 영화 60 세컨즈는 이 시대 카체이스 영화의 정점이자 액션 그 자체가 서사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H.B. 할리키는 몇몇 대화만을 정리한 몇 페이지 분량의 대본만을 가지고 영화 60 세컨즈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고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대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써나갑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의 핵심은 수많은 자동차가 펼치는 액션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 영화 후반 40분에 달하는 액션을 위해 준비된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60 세컨즈 후반부 액션 장면에서 그 파괴적인 자동차 추격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화를 촬영하는지도 모르는 일반인들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황당한 표정으로 자동차 충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짜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영화사 전체에서도 이처럼 모든 것을 액션에만 퍼부은 영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60 세컨즈는 영화가 액션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혹은 영화를 액션만으로 구상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60 세컨즈가 만들어내는 액션 장면에는 그 어떤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액션 영화에서 액션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과정 사이사이에 관객의 이해를 돕고자 대화를 집어넣고 상황을 설명하는 등 액션의 흐름을 끊는 부수적인 여러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세컨즈에는 그런 장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객은 스크린에서 40분간 펼쳐지는 액션의 물결에 몸을 맡기면서 액션을 통해 영화를 구성하는 서사를 경험적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60 세컨즈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플롯과 캐릭터 모두 액션을 통해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이처럼 액션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영화 형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영화 장르가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1937년 영화 Shall We Dance에서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는 부수적인 플롯을 지나 롤러스케이트장에 들어서며 핵심 플롯으로 들어갑니다. 뮤지컬 역사에서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뿐더러 훗날 라라랜드에서 러블리 나이스를 부르는 장면으로 오마주 되기도 한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는 것으로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노래로 강변합니다. You say either and I say either. You say neither, I say neither. Either, neither, neither.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이 영화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 노래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일어나 함께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춤을 춥니다. 이제 Shall We Dance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작 발음 차이로 서로 다르다고 투닥거리던 두 사람이 위태로운 롤러스케이트를 타며 완벽하게 합이 맞는 동작으로 춤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 춤을 통해 서로가 다르다고 주장하던 두 사람이 실은 서로에게 이끌리고 있을 뿐더러 더없이 완벽한 커플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춤은 액션의 또 다른 형식이기도 합니다. 액션은 폭력과 다릅니다. 폭력은 관객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액션은 상호 약속된 합을 통해 펼쳐지고 이를 보는 관객 역시 그 액션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합의된 동작의 연속은 행위가 잘 설계된 방향을 따르게 하고 그 방향을 잇는 선은 정서를 고양시키며 액션이라는 행위의 발생과 이후에 이어 역동적인 동작들이 연속해서 펼쳐진 다음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작품이 지향하는 서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게 합니다. 그러니 잘 설계된 액션일수록 서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에 현재 상황을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프레드 아스테어의 걸작 밴드웨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밴드웨건에서 공연에 실패한 프레드 아스테어는 쫑파티 중인 단원들을 보고는 정말로 하고 싶은 공연을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숙련된 단원들과 오로지 춤으로만 표현하는 공연을 시작합니다. 여기엔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의 움직임이 모든 걸 알게 하는 것이죠. 몸과 사물이 움직이며 충돌할 땐 필연적으로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온몸을 뻗고 구르며 표현하는 열광과 환희, 모든 걸 때려부수는 분노와 절망은 액션으로 등장하고 여기에 액션과 액션이 이어지며 지금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액션들이 한데에 묶이면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액션이야말로 영화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액션 영화에서 바라는 것은 차고 때리고 폭발하기만 하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처럼 잘 짜인 이야기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액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치는 한 강연에서 삶은 추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직관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든 걸 100% 설명해주는 영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데이비드 린치는 자신에게 있어 추상이란 시네마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추상이란 알 수 없는 이미지의 나열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을 제시하고 인물이 행동하며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레이저 헤드와 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와 사운드가 충돌하는 액션입니다. 이레이저 헤드는 영화의 대부분이 이러한 액션으로 구성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비드 린치는 영화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해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최소화하고 동작과 함께 그와 어우러지는 사물을 적절한 음향과 함께 제시할 때 영화를 해석할 수 있는 층위는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란 연속된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과 충돌을 통해 더욱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린치가 제시하는 시네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웅진 감독이 만든 호프는 이러한 서사로서의 액션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영화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의 시작부터 등장해 숱한 영화가 등장하는 가운데 생겨난 동작의 연속을 이어가는 순수하게 영화적인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서는 도전하고 싶은 형식이기도 할 겁니다. 또한 이는 가장 순수하게 영화의 영혼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할 겁니다. 영화의 등장과 함께 새겨진 바로 그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누군가에게는 잘 받아들여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액션이 영화의 전체 서사를 구성하는 형식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무자비한 코즈믹 호러 판타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단테를 그린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영화 열전은 여기까지입니다. You say after, and I say after, laughter, laughter, after, after,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You like Havana, and I like Havana. You eat banana, and I eat banana. Havana, Havana, banana, banana,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